안녕하세요. 선의와 선의가 쌓여 이뤄진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게 된 남자입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롭고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을 거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또 실망도 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마음을 닫게 되니 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깊게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란 알 수 없는 법. 저는 꽤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분들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하게도 저 또한 한 축에 자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인연과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꽤나 갈구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절 구박하신 건 아니지만 두 분은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잘났던 5살 터울 형을 더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일찌감치 형수님과 결혼한 형은 다니던 외국계 대기업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 제 나이 29살에 해외로 떠나 살게 됐어요. 이후 그 나라의 다른 회사로 스카웃되며 이직을 해 완전히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죠. 그리고 형이 처음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은 셋이나 되는 조카들을 함께 돌봐주려 형 부부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말로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 치곤 가족들 모두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오빠 외로울 틈도 없게 더 많이 옆에 붙어서 사랑해줄게. 그런 제게 당시 연애 중이던 지금의 아내는 큰 위로와 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아내는 저처럼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으로 저와 대화가 잘 통하던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와 나이 31살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장인 장모님은 절 친아들처럼 대해주겠노라 말씀하셨죠. 이후 장인 장모님은 그때 말씀처럼 정말로 제게 잘해주셨어요. 강서방, 이리 좀 와보게. 자네가 소불고기를 좋아한대서 내가 좀 만들어봤는데 여기 후추 넣은 버전이 좋은가 아니면 안 넣은 버전이 좋은가 둘 다 먹어보게. 저는 다 좋은데요, 장모님. 그래도 먹어봐. 자네 취향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자네를 위한 음식을 해줄 때 내가 참고할 거 아닌가. 우리 귀한 사이 장모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장모님은 제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반응은 어떤지 세심히 살피셨어요. 또한 제가 처가에 갈 때면 제 아내보다 우리 사이가 뭘 먹고 싶은지부터 항상 물어보시곤 했죠. 처음엔 너무 낯선 느낌이더군요. 항상 집에선 형이 먹고 싶은 거, 형이 좋아하는 맛 위주로 식탁이 차려지곤 했었으니까요. 그런 형 같은 대우를 처가에서 받다 보니 제가 형처럼 정말 사랑받고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나중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강서방, 이내 컴퓨터 좀 봐주게. 요새 자꾸 이런 오류가 뜨는데 보통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장인어른은 항상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형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듬직하다고 여기셨던 제 부모님은 뭐든 형에게만 물어보던 분들이셨거든요. 형보다 못해서 예쁨도 못 받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도움도 못 되는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전 여러모로 제 원래 가족 안에선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가에 가면 항상 제 자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또한 제가 도움을 드리면 장인어른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네 우리 사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보답을 해야지. 자, 이거 이번에 내가 선물 받은 비싼 위스키인데 오늘 이거 다 비우자고. 이걸요? 장인어른도 저도 술이 센 편이 아닌데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안 많으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다가 차고 내일 가게. 자네 장모가 시원한 콩나물 북엇국도 끓여줄 거야. 그리고 나랑 채수도 한 판 두고 가라고.
장인어른 체스도 둘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좀 배웠지. 체스판도 사고. 자네가 요즘 인터넷 체스에 빠져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자네랑 같이 뭐든 해보고 싶어서 공장 부하 직원한테 밥까지 사주며 배웠다 이거야. 장인어른은 언제는 제게 좋은 술을 대접해 주시고 언제는 백화점에서 산 티셔츠가 자신에게 너무 크다며 옷 선물을, 또 언제는 신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에게 그 진실에 대해 듣게 되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엄마가 그러는데 신발도 티셔츠도 다 아빠가 입으려고 샀다가 커서 당신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 주려고 심사숙고해서 사오셨던 거래. 평생 형하고 비교당하면서 서럽게 큰 당신한테 친부모처럼 잘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근데 그냥 퍼주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도 같고 겸사겸사 당신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싶어서 일부러 아빠가 당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부탁하고 하신 거라더라. 아무튼 우리 부모님 사이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런 분들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친부모님처럼 공경하고 모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거리도 멀고 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저희 아들과 딸의 비행기표까지 왕복으로 매번 사기엔 돈이 너무 비싸 우린 주로 명절도 처가에서만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며 생긴 두 번째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갔죠. 하지만 너무 좋았던 처가엔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아내의 오빠인 손이 처남이었어요. 듣기로 형님은 성인이 되며 지방대 간 후론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고 쭉 혼자 살았다고 해요. 형님은 장남이면서도 처가엔 별 관심도 없이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장인 장모님께는 저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자꾸만 장인 장모님께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돈 300만 원만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최근에 나갈 돈이 많아서 그만한 여윳돈이 없어요. 곤란? 이놈아, 너 거의 1년 만에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 돈 얘기냐? 설마 너 또 술 먹고 사고 쳤어? 사고랄 것 같진 아니고요. 기분 좋게 술 먹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술집 주인이 과하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술병 좀 던지고 테이블 좀 뒤엎고 했는데 장사 망치고 망가진 물건 보상 안 하면 저 고소해버리겠대요. 장대 이놈아, 너 진짜 그놈의 술 안 끊을래? 20대 때부터 그렇게 술 먹으면 사람 괴롭히고 물건 부셔대서 너한테 들어간 합의금하고 보상금만 얼만 줄이나 알아? 너무 어린 나이에 나랑 결혼해서 없는 형편에 힘들게 산 너희 엄마가 하던 식당 일 그만두고 남의 집 파출부를 다니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잖아.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네가 사고 친 돈 대주느라.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이번엔 진짜 술집 주인이 저한테 먼저 시비 건 거라니까요. 아버지, 창창한 아들 인생에 빨간 줄 그어지게 하고 싶으세요? 주로 형님의 문제는 난폭한 술버릇이었습니다. 20대 시절엔 그래도 형님이 두 분께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돈을 부탁했다더군요. 때문에 두 분은 형님을 호되게 혼내시면서도 아들이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도와주셨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며 형님은 점점 두 분께 당연한 듯 뒷수습 비용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막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집안 문제에 나서긴 어려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해를 거듭하며 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덩달아 합의해줄 금액도 커지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은 나중엔 술 먹고 무단 결근하다 직장까지 잘린 뒤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장인 장모님께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더 이상 형님께 돈 해주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도 매번 두 분께 돈 좀 해주지 말라고 화냈었잖아요. 물론 두 분이 버신 돈 어떻게 쓰든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두 분이 힘들게 공장 일하고 파출부 일하면서 땀 흘려 버신 돈 그렇게 맨땅에 버리듯 사라지는 거 정말 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두 분이 도와준다고 한들 형님이 나아지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망가져만 가시잖아요. 이건 형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형님을 완전히 망치는 길이에요. 에휴,
미안하네. 우리도 알아.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자네 앞에선 항상 우리가 민망하구먼. 창대 그놈이 원래는 참 착한 녀석이었네.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힘들지 않냐면서 얼른 달려오고, 나랑 둘이 등산 갔을 땐 발목을 접질린 날 없고 그 힘든 하산길을 내려와 준 애야. 고작 고등학생의 몸으로 힘든 티 하나 내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착한 녀석이 길 하나를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나. 이러다고 정신 차리겠지. 원래 착한 놈이니 곧 후회하고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우린 놓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창대를 계속 도와준 걸세. 그래, 강서방. 나도 이 양반도 첫 아이인데다 7살 무렵까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기까지 했던 창대에게 유독 모질지가 못했어. 그런데 자네 말대로 이제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될 것 같네. 저도 아내도 항상 답답했지만 두 분도 두 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두 분도 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몇 달 뒤 지인에게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며 찾아온 형님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하셨다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 두 분은 엉엉 울며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강서방, 어쩌면 좋나. 우리 창대가 응급실에 있대. 그래서 나랑 집사람이 지금 고속버스 타고 가보는 중이야. 형님이요? 갑자기 왜요? 사실 창대가 돈 빌려달라고 했던 날 우리가 극구 거절했더니 그놈이 이런 몹쓸 소리를 했네. 어차피 빚 못 갚으면 고소당해서 교도소 가고 인생도 망할 테니 이럴 바엔 세상 하직하겠다고 말이야. 우리 목숨을 빌미로까지 돈을 달라고 떼쓰는 그놈에게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네. 그런데 그놈이 진짜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스스로에게 한 모양이야. 놀란 저와 아내도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입원한 지방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다행히 형님은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처음부터 형님은 극단적인 선택까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로 질의 겁을 먹은 마음 약한 장인 장모님은 그 뒤 형님의 돈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시더군요. 미안하네, 강서방. 미안하다, 미야. 근데 만약 혹시라도 창대가 진짜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면 어떡하니? 우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린다. 너희 두 사람한텐 우리가 참 못나 보이겠지만 우리가 부모 된 죄인인 걸 어쩌겠어. 더는 아무 말 말아다오. 정 많고 마음 여린 두 분의 장점이 그렇게 두 분에겐 독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몇 번 더 말려보긴 했지만 두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데다 쫓아다니며 두 분의 통장 사정까지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우린 하는 수 없이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우리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 걸 잘 알았기에 나중엔 저희가 없을 때만 두 분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형님만 없으면 처가는 더없이 평화로울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님의 얼굴을 오랜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건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장인어른의 장례식장에서였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8개월 전 너무 늦게 췌장암이 발견되었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형님을 걱정하셨던걸요.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눈 감아도 아깝지 않지만 난 창대 그 녀석이 너무 걱정이야. 그놈이 어렸을 땐 정말 참 착한 녀석이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병원 와서 얼굴 좀 비추라고 해도 한 번도 안 온 오빠를 왜 걱정해. 난 더 이상 그런 사람 내 오빠로도 생각 안 할 거야. 가족도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해줘야 그게 가족이지. 오히려 내 남편이 엄마랑 아빠한텐 진짜 아들 같은 사람 아니야? 안다, 알아. 강서봐, 내가 마지막까지 창대만 걱정한다고 너무 서운해 말게. 자네 또한 나랑 집사람이
가슴으로 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다만 장대 그 녀석은 자네랑 우리 미랑은 달리 우리에게 너무 아픈 손가락이지 않나. 아무리 우리 속을 많이 썩였어도 끝내 난 그 녀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모인 게지. 그래도 강서방, 우리 장대는 내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든 돌볼 테니까 자넨 우리 딸이랑 손주들, 그리고 자네 장모만 좀 보살펴주게. 자네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부모라는 장인어른의 말이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요. 그리고 그런 장인어른이 끝까지 걱정에 마지 않았던 형님이 장례식 이튿날에야 겨우 나타나 하는 말 꼬락서니를 본 순간 제 눈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의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아버지 앞으로 사망보험 같은 거 들어진 거 있어요? 저 좀 주세요. 아니면 저 이번엔 진짜 교도소 갈 것 같단 말이에요. 형님은 검은 양복조차 입지 않은 채 회색 추리닝 세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 절 한번 올리지도 않고 돈 타령을 해대더군요. 화가 난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놈을 밀쳐버렸어요. 형님, 아무리 사람이 망난이라고 해도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장인 장모님 등골 빨아먹으며 흥청망청 살았으면 적어도 장인어른 빈소에선 이러지 말았어야죠. 적어도 우리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끝까지 피눈물 흘리게는 안 하셨어야죠. 야, 강서방, 이미 돌아가신 분이 무슨 피눈물이야. 사람은 숨 멎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 이번에 진짜 큰 사기 치다가 걸렸단 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약한 분이셨는지 알지? 그런 아버지가 자네 말대로 돌아가신 뒤에도 날 지켜보고 계신다면 오히려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내가 피해자들 돈 못 물어주고 결국 고소당해서 교도소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형님, 이젠 사기까지 치고 다니세요? 아니요, 이 정도까지 사람 된 도리도 모르는 형님을 저 더는 못 두고 보겠습니다. 이젠 혼자 남은 장모님이 형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더라도 이 집에 하나 있는 사위로서 제가 막을 거예요. 오빠, 사위도 이렇게 자기 장인을 위하는데 아들이 돼서 부끄럽지도 않아? 오빠가 사람이야?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 그땐 내가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이것들이 진짜. 니들이 백날 그래봐라. 어차피 난 어머니한테 돈 받으면 되니까. 어머니, 제 말 다 들으셨죠? 저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정말 큰일 나요. 부탁드려요, 네? 어머니 착한 아들 창대, 인생 진짜 망가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또 확 혀라도 깨뭅니다. 저와 아내가 완강하게 나오자 형님은 다시 장모님에게 몸을 돌리며 애원을 하고 으름장까지 놓더군요. 그리고 그런 형님을 제지하려던 그때 저보다 먼저 형님을 장례식장 밖으로 마구 밀치기 시작한 건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나가라 이놈아. 감히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니놈 목숨을 가지고 또 겁박질을 해? 아무리 덜 되어 먹었기로써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니? 그리고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절 한 번 안 하고 돈 이야기를 들이밀어? 그래, 나랑 네 애비랑 유독 너한테 좀 약했다. 어릴 적 아픈 널 보면서 노심초사했던 기억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도 착했던 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근데 이제 확실히 알겠다. 자기 부모 장례식장 와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너 같은 놈은 자식 축에도 못 낀다는 걸. 우린 그동안 너한테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 혀를 깨물든 교도소에 가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번엔 병원에서 연락 온다고 해도 발길도 안 할 거니까. 네가 오늘 네 애비 영정 사진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처럼 말이야. 장모님이 그렇게 화가 나고 단호한 모습은 처음 봤는지 그놈은 무척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또다시 난동을 부리려기에 저는 얼른 그놈을 맞고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렇게 형님을 쫓아냈지만 이후에도 형님이 장모님을 찾아오진 않을까 걱정되더군요. 때문에 저와 아내는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다가 이내
아예 처가와 저희 집 전셋집을 모두 빼서 돈을 합쳐 다른 동네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해 아예 장모님과 합가를 해버렸습니다. 장모님 돈은 받지 않으려고 했건만 각자 손주들 방을 주려면 방이 4개는 돼야 한다는 장모님의 말씀에 결국 집을 넓혔던 거죠. 어머니, 저 결국 고소 안 당했어요. 저한테 사기 공조시킨 인간들이 자기들 교도소 갈까봐 무서웠는지 피해자들한테 돈 구해다 갚았거든요. 물론 제목까지 갚아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그 인간들에게 다달이 제가 돈을 줘야 하긴 하지만요. 그놈들은 가족들 전부가 도와줘서 돈 마련했다는데 우리 식구들은 참 대단해요. 그죠? 이제 속 시원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다들 저 그렇게 팽개치고 평생 팔자 편하게 못 살 겁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저주할 거거든요. 에이라 이놈아. 내가 떳떳이 못한 게 있어야 그런 말이 겁이라도 먹지. 세상 어떤 자식이 돈 안 해줬다고 부모한테 저주를 퍼부어?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끝까지 아주 가관이로구나. 난 앞으로 네 전화도 안 받을 테고 여태 너한테 들어간 돈이 있으니 앞으로 네가 나한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재산도 없을 게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고 우린 평생 남남으로 살자.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형님은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악담을 퍼붓더군요. 함께 있던 저와 아내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장모님이 소리를 빽 지르곤 그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눈물 짓던 장모님을 안아드리며 다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장모님. 형님의 인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모질게 한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장모님, 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장모님께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두 분이 제게 두 번째 부모님이 되어주셨듯 이젠 제가 형님 대신 장모님의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린 장인어른을 잃은 뒤 형님과도 영영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장모님께 전보다 더 잘하겠다고 다짐한 전 장모님이 힘든 파출부 일부터 그만두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극구 거절하셨죠. 나 이제 막 60대 초반밖에 안 됐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직업 잃어봤자 사람이 무기력해지기밖에 더해. 사람은 일터가 있어야 천천히 늙는 법이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집 말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어야 돼. 그리고 파출부 일 별로 안 힘들어. 무엇보다 작년부터 내가 일하러 가고 있는 집이 있지? 그 집주인 내외분이 지금 70대신데 참 좋은 분들이야. 사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 그래서 사모님도 사장님 모시고 둘이서만 이동하기 힘들어서 자네 장인 장례식에도 못 오셨어. 그거 미안하다고 조의금으로 100만 원이나 주신 분들이야. 그러니 고마워서라도 그 집에서 오래도록 일해드리고 싶고 그 집에서 같이 사는 손주들도 참 착하고. 솔직히 그때 장모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장모님이 일을 그만두시길 바라긴 했어요. 무엇보다 그때 말씀과 달리 장모님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종종 너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아내 또한 엄마가 정 힘들면 말씀하시겠지 하며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요. 결국 저는 시간이 맞을 때면 한 번씩 장모님을 경기도에 위치한 그 전원주택으로 가끔 모시러 가는 일밖에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장모님은 자꾸만 한숨이 늘어가고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쭈어도 항상 둘러대기만 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1년 뒤 장인어른의 첫 기일에 알게 되고 말았어요. 장모님, 지금 3시니까 4시쯤이면 거의 도착할 것 같아요. 장모님 4시에 퇴근한다고 하셨으니 딱 맞겠죠? 그날 전 회사를 일찍 퇴근하고 근무 중이던 장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경기도 장모님의 일터 근처에 마침 저희 회사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날 장인어른의 첫 기일이라는 말을 듣고 회사 부장님이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퇴근하고 혼자 장 보러 가실 장모님을 걱정하니 일찌감치 퇴근하되 거래처에 들러 서류 하나만 전달해달라고요. 그날 아내는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조퇴는커녕 그날 하루 야근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했었거든요. 회사 부장님 덕분에
저는 그런 아내를 대신해 장모님과 함께 제사장을 보고 장모님도 모시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장모님, 저 다 왔어요. 바로 앞에 차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단독주택 앞에 주차한 뒤 바람도 쐴 겸 창문을 열고 장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현관문이 열리며 작은 정원과 주택 대문 사이로 장모님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반갑게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저보다 먼저 주택 현관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할머니 분이 뛰쳐나오시더군요. 저는 저분이 말로만 들었던 집주인 사모님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그 할머니 행동을 본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지 말라는 내 말을 어디로 틀어 쳐먹었어? 퇴근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가긴 어딜 가?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네. 그 할머니는 대뜸 장모님의 머리채를 뒤에서 확 낚아채 버렸거든요. 놀란 장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그 할머니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셨죠. 그리고는 그 할머니에게 역시나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놀라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는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너 당장 들어가서 우리 애들 밥부터 안 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 저녁하고 손주분들 먹일 밥까지 다 해놨으니까 냄비에 있는 국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파출부인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해야 하냐고? 어디서 돈을 꽁으로 벌려고 들어? 저 오늘 남편 기일이라 일찍 퇴근하게 해달라고 벌써 한 달도 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난 못 들었어. 너 나 우습게 보는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죄송해요. 근데 사장님이 사모님께 말한다고 하셔서 당연히 전 사모님도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모님도 분명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어디 갈 테면 가보라는 식으로 그래 가버려 하고 말한 거지. 설마 건방지게 진짜 갈 줄은 몰랐지. 너 우리가 좀 잘해주니까 설설 기어오르나 본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 손주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밥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 제발요 좀. 아유 손찌검도 좀 그만하세요. 그 와중에 그 할머니는 마치 자기 분을 못 이기는 사람처럼 손을 마구 휘둘렀어요. 그 우악스러운 손은 장모님의 어깨를 마구 흔들기도 하고 장모님의 어깨나 팔을 치기도 하는 등 손찌검이나 다름없었죠. 대충 들어보니 그 할머니는 집주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저희 장모님께 그런 험악한 갑질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쾅 하고 차문을 닫곤 살짝 열린 대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소나기에서 장모님을 떼어낸 뒤 소리쳤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장모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네 강서방. 아이고 놀래라. 넌 또 뭐야? 강서방? 맨날 사이가 데리러 온다 어쩐다 하더니만 이젠 우리 앞마당까지 멋대로 들이는구만. 왜? 우리보다 돈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잘한다던 사이라도 내세워서 자랑하고 싶은 게야? 아들 잃고 사위한테 관심도 못 받는 우리한테 보란 듯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정말. 사모님 그건 정말 억지세요. 억지? 우리 영감처럼 너도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렸다고 생각하냐?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넌 오늘 절대 일찍 퇴근 못해. 우리 밥수발 다 들고 난 뒤에 네 남편 제사상 차리러 가든지 말든지 해. 이보세요 할머니. 지금 우리 장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시지 못해요? 우리 장모님이 왜 잘난 게 없습니까? 자식하고 사이가 괜히 잘하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만큼 인품 훌륭하고 된 분이시니까 자연스레 우리도 효도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이댁 종입니까? 돈 받는 만큼 당연히 일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이에요? 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죠. 장모님이 그쪽하고 그쪽 남편분 얼마나 위하셨는데 그런 장모님을 여태 이렇게 구박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 오늘 손찌검한 거
고소 한번 당해보실래요? 전 사위로서 오늘 이 상황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우리 장모님 괴롭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저 절대 용서 안 해요. 아이고, 소란스러워. 당신 또 그놈의 욱하는 성질머리로 아주머니 괴롭히고 있었어? 그만 좀 해, 제발.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때껏 장모님이 그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생각하니 어른이고 뭐고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을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그 할머니를 계속 밀어내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번엔 현관문을 열고 지팡이에 의지해 한 할아버지께서 나오더라고요. 바들거리는 몸짓이 너무 힘겨워 보이는 게 그분이 바로 아프다던 그 집의 주인 할아버지인 것 같았죠. 저는 설마 그 할아버지도 장모님을 구박할까봐 나를 곤두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진 힘든 몸으로 지팡이 마구 휘두르며 할머니에게 막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뭘 당신한테만 그래?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화내는 게지. 이 사람아,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왜 자꾸만 하나라도 수틀리면 이렇게 괴팍하게 변해가는 거야? 당신 또 그러고서 화 가라앉고 정신 들면 내가 아주머니께 왜 그랬지 하며 후회 막심할 거잖아. 내가 오늘 아주머니 남편분 기일이라고 일찍 가셔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 2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분명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는데 왜 처음 들은 사람처럼 시침대고 아주머니를 못 가게 하고 있냔 말이야. 이 아줌마가 나한테 직접 먼저 말 안 한 거 맞잖아. 그건 날 완전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 사정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우리가 돈 주고 사람은 왜 써? 아주머니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살뜰하게 도와줬는데 아무리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들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거기다 아주머니 머리꼬리 저게 뭐야? 설마 당신 하다 아주머니께 손찌검까지 했어? 이 여편을 그냥... 저기 우리 아주머니 사위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집사람은 제가 말릴 테니까 얼른 아주머니 모시고 가세요. 제사 지내러 가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집사람 대신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장모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으니까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어떻게 할 건진 저도 장모님이랑 충분히 대화해 본 뒤에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장모님 어서 가요. 알았어, 잠시만. 어르신, 가뜩이나 면역력도 약하신데 이렇게 밖에 나오면 감기 걸려요.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그 집주인 할아버지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남 걱정이 나오나 싶어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할머니를 노려본 뒤 장모님을 모시고 차에 탔죠. 저는 조수석에 탄 장모님의 안전벨트를 손수 채워드린 뒤 차를 몰아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 안 된 장모님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사드리려고요. 차에 탄 채 제가 사다 드린 유자차를 몇 모금 드신 장모님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께 그 집에서의 일과 앞으로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그 집의 속사정에 대해 제게 말해주셨죠. 장모님,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집 사람들이 잘해준다면서요. 그거 다 거짓말이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평소에도 장모님께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참으셨어요? 네? 거짓말 아니었네. 에휴, 그분들 원래 평소엔 진짜 좋은 분들이야. 두 분 젊을 적엔 인꼬 부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금술도 좋고 다들 동네에서도 좋은 분들이라며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네. 그런데 장모님한테 그 할머니가 대체 왜 그런 건데요? 말하자면 긴데 그 집 사정이 많이 딱해. 내가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가기 한 해 전에 사업을 하던 사장님이 동업하던 사모님 남동생에게 배신당한 뒤 사업을 접으셨대.
금전적 손해가 너무 크건 하진 않았는데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셔서 모든 걸 다 접으셨다고 해.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건지 얼마 뒤 사장님이 쓰러졌다고 하네. 그래서 저렇게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평소엔 누워서 많이 생활하게 되신 게지. 믿었던 남동생에게 배신당해 남편도 쓰러져 사모님 속도 잔뜩 문드러진 게야. 그 집에 손주도 있다면서요. 자식들은요? 들어보게 이제 자식들 얘기도 나오니까 그 집 둘째인 딸은 원래도 자기밖에 모르는 애였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하고 애들만 챙겨서 자기 아빠가 쓰러지든 말든 신경도 하나 안 썼대. 돈 안 뜯어간 것만 빼면 딱 창대 같은 딸이었던 게지. 그리고 그래도 효자였던 첫째인 아들은 그 집 사장님 쓰러진 지 며칠 뒤에 병문안을 오다가 교통사고로 떠났다고 하네.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현장에서 바로 말이야. 그리고 그 집 며느린 당시 13, 16살이었던 자기 두 아들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해. 그래서 순식간에 사모님은 남편의 불행에 이어서 아들까지 잃게 된 거야. 게다가 그 나이든 몸으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며느리한테까지 배신당해서 홀로 아픈 남편과 한창 자랄 나인 손주들을 다 도맡게 된 거지. 설상가상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할머니까지 건강이 악화되자 그 집에선 파출부를 고용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었던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불행을 겪어야 했던 그분들이 딱하긴 딱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장모님께 손찌검을 한 그 할머니를 아직은 용납할 수 없었는데 장모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2년 전 처음 그 집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사모님은 굉장히 온순하고 교양 있던 분이었어. 사장님처럼 사모님도 항상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시면서 나한테 일 시키는 것도 미안해하던 분이셨네.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도 말이야.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믿었던 가족, 그것도 둘한테나 배신당한 상처와 분노, 남편의 건강과 아들을 잃은 슬픔, 약해진 건강과 버거운 현실이 겹쳐서 사모님께 마음의 병이 되어 온 것 같더라고. 사모님은 언젠가부터 한 번씩 불쑥불쑥 소리를 지르거나 생트집을 잡아 화를 내곤 했거든. 나한테든 할아버지한테든 가끔은 자기 손주들한테까지 말이야.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자기 자신이 더 놀라면서 모두에게 사과라곤 했어. 자기가 미쳐가는 것 같다면서 몇 번은 내 손을 잡고 너무 무섭다고 엉엉 울기도 하셨지. 알겠나? 사모님은 그렇게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시작한 게야. 그리고 그 텀과 횟수가 짧고 잦아지다가 오늘은 내 머리채까지 잡아채셨던 걸세. 오늘은 나도 좀 놀라긴 했어. 그럼 그렇게 방치해둘 게 아니라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사장님도 심지어 두 손주들까지 말을 했었네. 그런데 사모님은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정신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더라고. 자기 어릴 적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정신병자로 몰렸다가 동네에서 아주 쫓겨나기까지 했다나 봐. 사장님은 몸이 아파서 사모님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나도 일하는 사람 입장이라 어려워서 그런 사모님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던 게지. 마음 여린 장모님이 왜 굳이 제가 말리는데도 파출부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는지 알겠더군요. 장모님은 그 집 노부부와 손주들을 안쓰럽게 여기셨던 거죠.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여쭸어요. 사정은 알겠어요, 장모님. 그런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장모님께 손찌검할지 모르는 그 할머니 아래에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에휴, 날 쫓아내지 않는 이상 계속 일하려고 하네. 너무 애환이 많고 불쌍한 분들이라 내가 돕고 싶어. 그 두 분도 지금 18, 15 된 그 집 손주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나. 심지어 그 애들도 항상 내게 감사하다, 죄송하다 인사하면서 얼마나 착한 애들인지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 난 무려 아들이란 인연을 끊어낸 사람일세. 그렇게 거대한 인연을 내 손으로 놓았다 보니
더 이상 다른 인연을 쉽게 끊어내고 싶지 않어. 심지어 전엔 경황이 없어서 자네랑 미희한테 말 못했네만 그분들은 자네 장인이 투병 중일 때 병원비에 보태쓰라며 500만 원도 따로 건네주신 분이라네. 몇 번이나 돌려드렸어도 우리 집 사정 뻔히 안다며 자신들을 야박한 고용주로 만들지 말라고 혼까지 내시더라고. 그런 분들인데 내가 어떻게 사정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장모님, 할머니를 우선 병원 검사라도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모님께 계속 저런 행동을 하시게 놔둘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할머니 원래 그런 분 아니시라면서요.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치료가 시급해 보여요. 병원에서 입원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도 시키고요. 물론 할아버지한테도 동의 구하고요. 그댁 할머니는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과거 형님의 일로 저는 장모님의 선하고 여린 성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처 몰랐던 그분들의 선행까지 들었으니 차라리 그분들을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장모님을 위해서도요. 그날 장인어른의 제사를 지낸 뒤 저는 장모님과 함께 아내에게 그 집의 사정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할머니를 설득하고 할아버지께도 동의를 구하려 그 집에 찾아갔죠. 그날 정상적인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더군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거든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도 한번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포악해지거든.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속에 독밖에 안 남았나 봐. 아주머니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렸지만 두 사람한테도 이렇게 따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연락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그리고 저 할머님,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뵀어요. 할머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할머니의 마음의 병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요.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검사받고 필요하면 입원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병원은 좀... 할머니, 대충 사정은 들어서 할머니 마음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건 할아버지와 손주분들을 잘 돌보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거 가족 사진 맞죠? 이분이 돌아가신 아드님이고요. 정말 선하고 헌칠하게 생기셨네요. 원래 아드님이 효자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아드님이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마음의 병을 얻은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할아버지 옆도 오래오래 지키시죠. 아드님이 남긴 손주들 옆도요. 정신병원도 결국 사람 아픈데 고쳐주는 곳이잖아요. 그냥 우리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치료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저랑 집사람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저희 아빠 암투병 하실 때 엄마 통해서 도움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은혜 저희가 이렇게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수면 장애 문제로 정신과 좀 다녔었거든요. 정신과 치료 저도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막상 받아보면 완전 별거 아니에요. 우린 진심을 다해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양손을 하나씩 붙잡은 우리 부부의 손을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드디어 알았다고 대답하셨죠. 고마우이. 우리 딸은 부모인 우리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는데 이런 늙은이한테 신경 써줘서 말이야. 난 아주머니 못살게 괴롭히기만 했는데 이런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젊은이들 말이 맞아. 우리 영감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얼른 건강해져야지. 우리 아들이 젊은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는데 젊은이를 보니 우리 아들 생각이 너무 나는구만. 그런 자네를 봐서라도 내가 힘낼게. 할아버지 또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기로 한 우리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핏줄인 딸보다 생판 남인 저희와 장모님에게
두고두고 은혜를 입었다면서요. 그렇게 우린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한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마음의 병은 쉬운 말로 우라로부터 비롯된 병들이더라고요. 모진 세상이 원래 더없이 온순하고 선한 할머니를 포악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전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종종 장모님을 모시러 가며 할아버지와 손주들도 챙겼어요. 아내는 평일엔 아이들을 챙기느라 자주 들리지 못했지만 우린 주말이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한 번씩 그 집에 놀러 가곤 했죠. 어르신, 오늘은 몸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괜찮네. 우리 안사람이 병원에서 외롭게 치료받고 있는데 나도 힘내서 얼른 조금이라도 건강해져야지. 그리고 자네 장모님이 날 워낙에 극진히 돌봐줘서 내 있던 병도 없던 병도 싹 낫는 기분이야. 지훈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영훈이 너도 나중에 꿈처럼 훌륭한 의사 되려면 중학생인 지금부터 공부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저도 동생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녁 먹고 가세요? 그럼 아저씨가 저번에 가르쳐 주셨던 체스 오늘 저랑 몇 판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아저씨, 형하고 두면 그 다음엔 저도요. 한순간에 부모들을 모두 잃은 애들이 어른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특히 아빠를 많이 따랐다던 두 분의 손주들은 저만 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어린 저희 애들과도 잘 놀아주면 말이죠. 그리고 우린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도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두 분과 손주들과 자주 왕래를 하게 된 데다 장모님이 그 집에서 계속 일하셨으니 우리 두 가족의 사이는 날로 가까워져 갔습니다. 우린 때로는 명절에도 두 분 집을 찾아가 떠들썩한 명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야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쉽지 않고 양가 모두 만날 다른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두 집안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친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리고 저와 첫 만남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의젓한 대학생이 된 두 분의 큰손주 지훈이가 얼마 전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시뻘개진 얼굴로 아저씨 혼자만 보세요 하며 말입니다. 그 편지를 홀로 읽어본 전 귀여운 마음에 한박 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저 초등학생 때 빼곤 이렇게 손편지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떨려요. 그래도 아저씨께 한 번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아저씨, 물론 항상 저희 챙겨주시는 아주머니께도 그리고 아주머니 딸인 아주마께도 항상 감사하지만 전 아저씨께 제일 감사해요. 아저씨는 돈 받고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주시잖아요. 저랑 영훈이한테도 따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진짜 아빠처럼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아저씨 덕에 저도 영훈이도 아빠 생각하면서 덜 울 수 있었어요. 아저씨, 웃음이 사라져가던 저희 집에 아저씨 가족들과 다 같이 다시금 행복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도 영훈이도 더 훌륭하게 자라서 꼭 은혜 보답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희 옆에 있어주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과거 부모의 사랑을 고파하던 제 자신이 생각나 아이들을 더 살뜰히 보살펴준 것뿐인데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받게 되니 참 기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뭔가 책임감이 더해져 저는 앞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두 아이들을 더 잘 챙기고 보살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지금 할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거의 마치고 많이 건강해진 상태세요. 장모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아내 또한 아이들과 함께 두 분의 집에 여전히 자주 놀러가곤 합니다.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진 저와 아내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마치 자식처럼 예뻐해 주시기도 해요. 두 분은 장모님의 월급을 더 올려주려고 하셨는데 장모님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셨다고 했죠. 제 남편 아플 때 도와주신 500만 원도 계속 못 갖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월급 안 올려받을래요. 두 분도 그러셨듯 제가 계속 이 집에서 제 집 일처럼 일하는 것도 선의예요. 아니, 따지고 보면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선의도 아니죠 뭐.
자꾸 그러시면 저 아예 월급 안 받고 여기 올 겁니다. 장모님도 두 분도 참 좋은 분들이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저도 아내도 세 분 모두에게 자식으로서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연도 이 채널의 애청자인 할머니께서 우리 이야기를 보내보면 어떠냐고 말씀하시기에 작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 꼭 사람들에게 말해보고 싶다며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 할머니와 통화할 때 사연을 거의 다 썼다고 말씀드렸더니 들뜬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보내면 언제쯤 방송되는 거야? 저도 몰라요. 뭐 편집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이 8월 초니까 첫째나 둘째 주 정도면 나오겠지? 에이, 그거보단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천천히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기다려봐요, 우리. 언제 방송되는지 사연 보낼 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할머님 벌써부터 사연이 방송될 날을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 인생 이야기에 가깝다고 털어놓았지만 내 가족과 다름없는 종현이 네 이야기면 더 재밌겠구나 하며 할머니께선 까르르 웃으셨죠. 우린 사연이 방송되는 날엔 다 같이 모여 들으며 저녁을 먹을 예정이랍니다. 비록 저마다의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 우린 모두 그날 사연에 자신의 아픔을 흘려보내며 세상 앞에 보란 듯이 활짝 웃어 보이려고 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처음 만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 모두 피가 이어진 가족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선하고 마음 여린 세 분의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겠죠. 저희가 지금의 소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할머니의 마음의 병이 얼른 완치되길, 또한 할아버지의 몸도 조금씩이나마 꼭 회복되길 여러분께서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또다시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소중한 인연 속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